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21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6시까지 국민TV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2부 계속 갑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한 게 오늘따라 이 어떤 서울의 하늘이 아주 침울해 보입니다. 이게 중국의 미세먼지가 말이죠. 이게 중국이 석탄 의존도가 지금 에너지의 70%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이니까 이런 정도지. 지금 만주에서 중국의 어떤 그 공해, 특히 미세먼지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질병이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어떤 그 에너지 의존의 구조를 석탄에서 석유나 세일가스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은 세일가스의 매장량의 추정치가 가장 많은 게 중국인데 이걸 개발하는 어떤 그 기술은 결국 미국하고 협조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한쪽에서는 미중이 어떤 동아시아에 패권을 두고 으르렁거리고 긴장하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국가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은 협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떤 미국과 중국이 이런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내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소식입니다. 최근에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얘기하고 있고 북한이 굉장히 유화적인 자세로 한국과의 어떤 협력을 도모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무언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원칙 있는 접근 또 어떤 강압적인 태도 이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대화와 협력의 어떤 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은 동북아의 어떤 정세 변화로부터 비롯되는 측면이 대단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강대국 정치에서 큰 그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작금의 동북아 정치는 이 강대국 정치는 경제와 안보를 공동으로 도모하는 새로운 어떤 그 협력 번영의 강대국 정치의 새 장이 열리고 있다고 저는 낙관적으로 전망합니다. 많은 분들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외치고 있고 또 중국의 군부가 개편되고 있고 북한이 3.1 전쟁 계획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전운이 감도는 동북아에서 이러다 뭔가 한판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또 남북 간에 새로운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지만 결국 그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때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강대국 정치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서서히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저의 바람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지난해 북한이 핵을 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러면서 초래된 어떤 긴장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을 전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엔 제재,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데 앞장을 서버렸죠. 물론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지금도 혈맹 관계임에 틀림이 없고 아직까지 협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동아시아 질서에서 현상이 변경될 수 있는 과도한 도발적 행태를 중국이 적절히 견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지금 남북 간의 어떤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되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어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무언가 우리도 변화하는 정세에서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 무언가 우리도 좀 한 숟가락 걸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온 것이라면 대단히 적절하고 바람직한 거죠. 이산가족 상봉이 엊그제 마무리 됐습니다. 과거의 이산가족 상봉은 말이죠. 구급차에 막 실신한 사람들이 실려나가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떤 흥분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봉되는 이제는 90이 넘은 노인들, 어른들 보면은
그때같이 실신할 힘도 없고 흥분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올해 이산가족 상봉이 왠지 차분해 보이는, 과거에 비해서 무언가 그래도 좀 눈물이 말라버린 듯한 이런 차분함을 가져다주는 새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비극적인 거죠. 과거에 무언가 실신하고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뒹굴고 울고 하던 그 에너지마저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제 사랑의 불꽃에 불씨가 많이 남아있질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더 비극적인 겁니다. 12만 명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에 상봉한 사람 겨우 2만. 그나마도 이 기회가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2만 명이 겨우 상봉했는데 그나마 이제는 90이 노인 넘은 또는 80대 후반에 달한 이산가족들의 슬퍼할 힘도, 어떤 사랑의 힘도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 이 한반도의 어떤 이산가족의 비극성이 여기서 더 짙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사랑의 불꽃이 꺼지고 어떤 분단의 아픔이 망각 속으로 더 사라져간다는 것은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무언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또 어떤 한을 풀지 않으면 이제는 영영 기회가 없다는 걸 암시하는 매우 비극적인 전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마냥 즐거워할 일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에 다분히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이산가족 상봉 때문에 50%대 되던 지지율이 6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사랑의, 희망의 불꽃을 결국은 한번 쏟아내는 것으로, 한번 성취한 것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대통령 지지율 정도가 아니라 더한 거를 갖다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만나게 해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공감대 위에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이걸 절대로 정치화하거나 아니면은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이런 어떤 남북 관계의 또 다른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박 대통령의 어떤 통일 대박론도 진정성이 결여된 기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문영철 기자가 지금 굉장히 교통이 막혀가지고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자, 문영철 기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왜 늦었어요? 중간에 국방부에 좀 전달할 게 있어가지고 전해드리고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문제가 국방부네. 예, 그러지 않아도 국방부 지금 내가 괴롭히려고 그랬는데 국방부가 우리를 괴롭히네. 예, 청취자들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얼마 전 군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슬픈 가슴이 아주 대못질을 당했습니다. 어떤 헌병 수사관의 파렴치한 행동이 문제가 됐어요. 아들의 죽음을 규명하려고 싸운 어머니한테 헌병 수사관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육체적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 어찌 아들을 잃은 부모한테 이런 짓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군 수사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일부 수사관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어떤 군의 내재한 하나의 어떤 구조적 문제인지 이걸 이제 문 기자하고 좀 파헤쳐 보겠는데, 우리 문 기자는 수방사에서 중대장 했던 아주 남부럽지 않은 씩씩한 장교였죠. 남부럽지 않을 정도까지라고 말을 하기는 그렇긴 한데, 네. 걔도 군생활 나름대로 건강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네. 예. 그래서 예. 어느 정도 또 군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도 있고 그런데 예. 자, 일단 이걸 좀 궁금한 걸 좀 한번 물어봅시다. 예. 도대체 군 수사관 이 사람들도 계급이 있고 자기 맞습니다. 다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군에서 이제 바깥에 유족 어머니한테도 이랬지만은 군 내부에 또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도 수사할 일이 많을 거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이 수사관들의 행태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까지나 일부긴 한데, 네. 어디까지나 일부라고 저는 이야기를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수사관들을 비유를 하자면 좀 엉덩이에 뿔난 못된 망아시 같은 기질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그 수사관이라는 업무적인 특성상 아무래도 사복을 착용을 한다든가 좀 많은 직무적인 그런 권한들을 좀 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간혹 이거에 망각돼서 자기의 계급을 잊어버리는 경우나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하. 저 같은 경우에 요번에도 그 기사에도 올렸지만은 우리 이제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제보들이? 예, 이제 네. 군 근무했던 이제 장교들 또는 부사관 출신들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뭐 예를 들면 제가 기사에 올렸던 건 이제 경기도 모 부대에 근무했던 대위인데 아하. 이 대위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간. 네. 밖에서 이제 갔다 와서 얼마나 이제 훈련 동안 열심히 했으면 이제 자기 숙소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그렇지. BOQ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BOQ는 간부 숙소죠. 예, 간부 숙소. 네. 간부 숙소 들어가서 이제 조금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여유를 즐겨보겠다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스란히 놀라버립니다. 왜? 자기 숙소가 깨끗이 털려버립니다. 아하. 그것도 고가 제품만 쪽쪽쪽 시키처럼 뽑아서요. 뭐 컴퓨터, 컴퓨터, 홈시어터, 뭐 캠코더, 카메라, MP3, 뭐 플레이스테이션 싹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 그 친구 말로는 돈이 한 300-400 이상 건의 이제 금액들이거든요. 중고로 예. 환산을 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당연히 수사관에게. 네. 근데 이 뒤에 수사관의 행태가 정말 시트콤입니다. 완전히.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미드에 보면은 미 해군 수사관들 보면 막 정밀하게 지문 채취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와서 과학 수사. 네, 과학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데 네. 이 양반 신발 신고 그냥 숙소 들어옵니다. 음. 신발 안 벗고요. 네. 예. 그래 들어와서 딱 첫 행동이 침대 위에 벌러덩 누웠답니다. 그래 놓으면서 여기가 네 방이냐? 하면서 이제 반말을 써대기 시작한 거죠. 대위한테? 예, 대위한테요. 네. 자기 직급도 말을 안 했습니다. 네. 그냥 나 수사관이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연대 인사과장 대위진 이제 소령으로 올라가실 분은 이제 절절 메고 있고 그 앞에서 네. 부사관인지 장교인지 뭐 모를 사람이 와가지고 검은 양복 입고 와가지고 반말 찍찍이 되면서 커튼이 이게 뭐냐? 이불은 뭐냐? 돈 없냐? 네. 반말을 해대는 거 인신공격을 쫄깃하게 해대는 겁니다. 네. 소산 안 해요, 아예. 이 친구는 이제 부글부글 끌어올려 죽겠는데 거기다 이제 휘발유를 들이분 거죠. 아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가음을 치려니까 이사과장이 말렸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이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야, 난 장교하고 싶어도 못했다, 야. 이러고 나가버렸다. 야, 이거. 이러고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친구 말로는 이제 좀 시간은 됐습니다. 한 2006년도인가 2005년도경에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제 뭐 꽤 옛날의 이야기라서 요즘엔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군 내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나중에 계급이 밝혀졌습니까? 나중에 밝혀져서 하면 난리 났죠. 뭐예요? 그 양반이 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사가 예. 대위한테 벌렁벌렁 누워가면서 침대에 예. 나 장교하고 싶었는데 난 못했는데 너 잘해라. 예. 이게 반말로 했다는 반말도 거죠. 하고 이불이 뭐 이렇게 이상하냐 이불 좋은 거 좀 써라. 까시미야 이런 거 좋은 거 많다 이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말 까버리는구만. 말 까는 수준이 아니라 뭐 그냥 홀대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 보내는 것도 좀 짐작이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 관련돼서 이제 헌병대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제보자 이제 물론 그 친구도 이제 대위로 전역을 한 예비역인데 네. 군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예, 그 친구는 헌병병가였고 네. 이제 수방사에서 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 말이 그 지나치게 헌병뿐만 아니라 이 군 수사관들이 네. 그 어떤 지나친 엘리트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엘리트 정신일까? 특권의식 아닐까? 특권인데 자기들은 군 내에서 가장 선망받고 가장 뛰어난 집단이라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개 부사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교보다 더 뛰어나라든가 그런 의식들이 망각 속에서 빠져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참 엘리트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로선 뜻밖인데 보통 어떤 부사관들이 주로 수사를 많이 해요. 예, 일선에서. 부사관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리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수사하는 부사관이었어요. 예. 수사관이,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장교를 잡아냈다 이거예요. 예. 그 이메일을 이제 감청을 한 건데, 이메일에 서로 주고받는데,
그 어떤 대학 교수가 그 연구 용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자료를 이제 방위사업청하고 주고받는데 그 용어 중에 비문이 너무 많다. 비문 좀 빼라. 이러니까 이 수사관은 요거 비문을 군사 기밀을 빼돌린 거다. 이래가지고 덮쳐서 구속 수사를 하려고 영장도 신청하고 했는데 여기서 비문은 비밀의 비자가 아니라 안일 비자. 그러니까 안일비. 그러면 주어 동사가 안 맞는 거. 문장이 아니다. 이거 언론계에서 흔히 쓰는 말이거든. 예. 그래서 저도 기자한테 이거 비문이다 이런 뜻이면 뭐냐 하면은 군사 기밀이라는 뜻이 아니라 문장이 안 맞는다. 예. 이걸 썼는데 이걸 군사 기밀 사건으로 둔갑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라는 게 물론 뭐 우리 군도 과학 수사를 나간다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수사하는 수준이나 의식들도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물어물어 첩보라든가 물어물어 수사라는 방법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실제 사건이 벌어진 게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감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는데 주로 어디서 가냐면 전방부대 같은 경우에 터미널 주변에 있는 커피숍이나 네. 술집이나 장교들이나 병사들이 많이 오갈문한 것에 이제 축 치고 앉아 있는 거죠. 아하. 그게 이제 자기들의 업무인 거죠. 예, 그러면서 업무도 하면서 이제 딴짓거리 하고 다니고. 아하. 아니, 우리 이거 방송하고 우리 괜찮은 거야,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런 놈들한테 우리 걸려버리면 이거, 예. 아니, 재수없이 그런 놈들한테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참 이거 좀 걱정되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했다고 저희가 걸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걱정하는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식민지 시대 때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헌병이나 순사를 보면 우는 애가 그쳤잖아요. 예, 맞습니다. 울음을 그쳤잖아요. 예. 영국에서는 이런 속담도 있어요. 순사가 온다. 이렇게 거기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경찰 온다, 저기. 그러면은, 울던 애가 웃어. 왜냐하면은, 경찰이 오면은, 예컨대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아준다든가. 아니면은 맛있는 걸 준다거나 예. 공놀이를 하는데 개울에 공이 빠지면 개울에 가서 건져주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영국에선 경찰이 온다 이러면 울던 애가 웃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문화가 뭐냐면 저기 순사 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웃던 애가 울어. 그러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또 그쳐. 영국 사람들은 보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들을. 네. 일본 사람들도. 근데 웃긴 게 지금 일본 사람들도 일본 경찰 안 겁냅니다. 아하. 오마리상이라 그래서 네. 동네를 둘러본 아저씨란 뜻으로 부릅니다. 네.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거죠. 아하.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이게 예. 어떤 지금 군대 내 일제 잔재의 어떤 그것이 군 수사기관에 내재돼 있다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건데. 예, 맞습니다. 자. 헌병은 영어로 MP죠. 예, 밀리터리 폴리스. 예. 그렇죠. 예. 번역하면 군 경찰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나라가 군 경찰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헌병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이거 자체가 일제 잔재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본 말로 헌병인데 이제 일본 말로 읽으면 겐페라 그럽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네. 한자음으로 읽으면 헌병인데 이 일본군 헌병 제도가 상당히 재미납니다. 일본군이 육군 같은 경우는 프랑스군을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거든요. 네. 구일본군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헌병 제도도 프랑스군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프랑스군에 장다르무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단순한 군사 경찰권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허. 지금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에는 이제 국가헌병대라 그래가지고, 예. 폭동 진압이라든가, 국경선의 경계라든가, 전반적인 일반 민간의 경찰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헌병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하네. 예, 네, 이제 그 제도를 그대로 개성한 게 일본 헌병이었는데, 네. 이 일본 헌병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냐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헌병 본연의 수사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보 수집, 첩보, 스파이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엄청난 많은 특권들을 당연히 누렸겠죠. 치안뿐만 아니라 일종의 특수부대에 가까웠던. 예, 그래서 이제 헌병병과는 이제 일본에 나가도 있는 이제 F 학교라는 특수학교, 예. 스파이 학교를 이제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았고 기본적으로 월급 자체도 일반 병사들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과거 얘기입니다. 예, 지금까지 과거입니다. 아니에요. 예, 계속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복장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장교들이 착용하는 반장화에 네. 권총을 착용하고 계급도 상병 이상. 예. 보통 일본군은 이제 이등병부터 들어가는데 상등병 네. 이상 계급을 이제 달고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엄청난 특권에 이제 쩔어 사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헌병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뭐가 또 재미난 기록이 있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그 헌병보조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을미의병 때 언제? 을미. 오케이. 예, 1907년 이제 의병 때 네. 이 일본 헌병대 애들이 이제 진압을 합니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병력이 모자라니까 조선인들을 착출해서 그에서 보조원을 쓰자라고 시작한 게 헌병 보조원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 보조원 제도가 이제 중에서 어떤 갈목할 사람이 있냐면은 일단 이제 김창룡이죠. 그 유명한 김창룡. 예, 김창룡. 특무대장 김창룡. 예, 김창룡. 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예, 네. 이 양반은 뭐 그냥 그 어떤 일본인 이제 업체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헌병 보조원으로 들어갔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군속을 거쳐서 헌병대로 들어가서 헌병대로 이제 오장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하사입니다. 네. 하사까지 거친 상태에서 이제 한국이 이제 우리가 강복을 맞이했을 때 어허. 이제 한국 군으로 들어온 그런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뭐 입지전적이라기보다는 좀 기회적인데. 예. 이승만 대통령 때 특무대장까지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독립군 뭐 색출하다가 이제 빨갱이 맞습니다. 색출하다가 뭐 이런 거 나쁜 짓은 다 했어요. 예.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상하이에서 뭐 여러 가지 첩보 활동들을 했었죠. 네. 헌병신문에서 첩보 활동을 한 겁니다. 스파이 짓을. 그러니까 이게 헌병보조원으로 들어갔구나. 예. 오케이. 그러니까 예. 어떻게 따지면 조선인을 억압하는 헌병보조원을 통해서 일본 헌병까지 갔던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그 특무대장을 했고 그 특무대가 지금의 기무사입니다. 어허. 특무대 자체가 지금의 기무사가 됐죠. 예. 그리고 헌병대 같은 경우에는 원영도기가 이제 우리 최초 이제 헌병사령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양반도 만주군 출신입니다. 만주군의 대북격이죠. 그래요? 예. 박정희도 잘 알겠네. 뭐 그럴 겁니다. 예. 왜냐면 당시 예. 만주군에서 계급이 중자였으니까요. 중자. 중령. 예. 중령. 예, 우리 계급으로 중령인데. 네.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했냐면은 이승만 정권 때 서로 그 경쟁하듯이 이렇게 이승만의 외모. 충성 경쟁. 예.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파동이나 이런 데 개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어떤 경력들은 문제가 안 되고 이승만 입장에서는 충실히 써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잘 써먹어야지. 예. 그 이제 시대적인 불운이긴 하지만은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반공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과도하게 이제 폭주를 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적들도 제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군 내에 엄청난 중요한 핵심 자료를 이제 그러니까 남게 된 그 거죠. 두 사람이 헌병대와 기무사의 시조구만. 예, 시조입니다. 일종의 아버지네. 예.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결국은 어떤 성역을 만들지 않았나. 기무와 헌병이라는 네. 수사관이라는 아울러서 수사관인데 수사물을 보고 있으니까요. 네. 이게 우리 군에서는 결국은 어떤 소위 말하는 요즘 시체말로 갑과 을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헌병을 아울러서 기무 수사관들은 갑이 되는 겁니다. 군 내에서도 따지고 보면. 군인 중에서도 갑이죠. 군인 중에서 갑인 거죠. 네. 잘못한 거 없는데도 괜히 기죽어야 되고. 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재적으로는 저 친구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데 예.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독일의 그 게슈타포나 그 구소련의 지금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KGB는 아니고 군내 수사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수사부대보다도 NKVD. NKVD라는 부대가 있는데 말이 어렵네. 예. NKVD보다도 더 막강한 세력으로 돼버린 거죠. 웃긴 게. 미군 헌병대는 그런 권한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미 헌병대의 모든 걸 답습해가지고 따라와서 만드는 헌병대인데. 이 실제적으로 내부 껍데기는 일본군하고 별 다르게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문화가 거의 변함없이 내려왔다. 예. 이거 참 좀 가슴이 아픈데.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헌병이 6,000명 된다 그래요. 예. 엄청 많은 거예요. 예. 요즘 병력 모자라 난리인데. 뭐 헌병 같은 경우는 뭐 병가 해당 사단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으로 이제 돼 있는 거니까. 네. 더욱더 이제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각군에 이제 병과장이 또 있죠. 예. 헌병감이 있어요. 예. 또 육군엔 중앙수사본부가 있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옥상옥으로 굉장히 기구도 많고, 또 헌병이 뭐 수사만 하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비도 많습니다. 예컨대 이제 수도권에서 뭐 각종 순찰, 예. 또 호위, 그 다음에 이제 대전복 임무라 그래가지고, 어떤 특수한 임무에도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도 크고 예산도 꽤 많다고 봐야 돼요. 예. 네.
그런데 아까 미군 헌병하고 한국 헌병이 다르다는 건 그 권한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권한의 범위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예. 우리는 일제시대 때 그 틀을 답습하기 때문에 권한이 크고 아주 예. 막강한 거라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이 김창룡하고 아까 또 누구라 그랬습니까? 원영덕이. 원영덕. 원영덕 장군. 예. 물론 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어떤 우리 군 내부의 기관의 시조로서 굉장히 추앙받고 있겠네? 물론 어떤 기관 확립이라든가 최초 정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 업적이나 어느 정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너무 가대하게 추앙함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마저도 희석되거나 덮여버리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국립묘지 갔습니까? 이거 참 웃긴 이야기인데. 예. 그 김창룡 같은 경우 원래 국립묘지 안 갔습니다. 예. 이게 원래 동료들한테 총을 맞아서 이제 암살하기보다는 총 맞아 죽었죠. 예. 총 맞아 죽었죠, 이 양반이. 예. 근데 이 양반이 민간 사설 묘지에 원래 있었습니다. 어허. 근데 이게 1998년 은근슬쩍 국립묘지로 대전 현충으로 들어갑니다. 안 들어갔던 사람이 이장을 해서 예, 그렇죠. 대전 국립묘지로 갔다. 예. 이거 뭔 일입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뒷배경이 어디냐면 이제 기무사령부. 기무사가 조치를 했구나.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시존이 자기들이 격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야 되겠다는 어떤 선배에 대한 예우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군으로 따지면. 네. 그런 입장에서 생각 같긴 한데 네. 이게 좀 과도한 행동이죠. 들어가면 안 될 사람을 거기다 넣어버린 거니까. 아무리 그렇다도. 이제 근데 이 묘소에서는 근거리에서 이제 이 근거리에 뭐가 있냐면 어떤 묘소가 또 있냐면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 묘소도 근간에 있습니다. 에? 김구 선생 어머니? 예, 가까운 거리에 바로 보이는 거리에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백범일지를 읽어봤거든요. 예. 백범일기. 예. 그 어머니가 상해 같이 김구 선생하고 망명해서 같이 살았잖아요. 예. 그럴 때 아들이 소월하면 종아리를 쳤던 그 지엄하신 예, 맞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어머니 아닙니까? 예. 그분 묘소가 김창룡 옆에 있다고? 옆은 아닌데 지근거리입니다. 바로 지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글로 옮겼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나죠. 예, 이거 참 속 뒤집혀서 내 못 살겠네. 그래서 이제 이 파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지금도 계속 이장을 해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게 많지만은, 네. 이 경찰들이나 이런 병력들이 주둔을 하면서 시끄러워질 때는 이제 경비를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파묘가 안 되게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일부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여길 지나치게 옹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빨갱이를 때려잡았고 자익으로부터 지킨 사람을 국가의 업적이 명확한데 왜 니들 마음대로 옮기나 말하냐 하느냐. 공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자 그러면 좋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물론 우리가 분단 전에 좀 좌익 사건들이 있긴 있었어요. 여순 반란도 있었고 대구 폭동도 있었고 굳이 따지자면 대구 폭동이라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형 박상희 씨가 주모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순반란 이거는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또 남로당 세포 조직의 어떤 군사 담당으로 검거가 됐던 또 계기가 됐던 사건이고 그 형제는 또 좌익 경력이 화려하네. 그러면 이런 걸 제대로 잡아서 국가를 안정시켰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했던 수사가 아니면은 또 엉뚱한 방향으로 번졌습니까? 엉뚱한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편찬한 전사 내용이라든가 일본 쪽에서 이제 한국전쟁사인데 국방부 발행 한국전쟁사에서 보면은 조사 방법이 증거조회가 아니고 신문이나 이런 신문에서 자백으로 나오지 않으면 고문까지 이렇게 해서 강요를 했다라는 이제 구절이라든가 그 당시 사형대에 올라갔던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만세라고 외치고 죽었다는 걸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실효적인 자익이었을까, 실제적인 자익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자, 요건 좀 명확히 하죠. 지금 인용하신 그 사례, 그러니까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든가 또 동기생이나 술친구 자백에 말려서 끌려 들어간 무고한 장병, 그건 다 사형당했어요. 그다음에 사형장에서조차도 결백했던 이런 사례를 인용한 게 지금 국방부에서 발행한 한국전쟁사라는 책에 한국전쟁사 1위라는 책에도 이게 부분적으로 조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인용된 걸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지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어허. 그리고 이제 이 말고 이제 일본 쪽에서도 한국전쟁사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도 보면 한국군의 출신별 유형들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놓거든요. 강복군 출신들이 얼마 정도 몇 명이 있었고
일본군 출신 얼마, 그다음에 만주군 출신 얼마, 이제 비군 출신 얼마. 네. 나와 있는데 이 만주군 출신들이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보면 상당히 기회적으로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 예, 이 저자도 일본군 출신이거든요. 원래 일본 육사를 나온 일본군 출신 저자인데. 아니 그러니까 무엇의 저자인지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지금 제가 서명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마 그것도 일본어로 나와 있는 한국 전쟁사라는 책일 거고 거기에 보면 스즈키라는 사람들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몰라서 그건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에도 좀 올려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책에도 보더라도 이제 만주군 출신들 이런 출신들 성향 분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모든 수사관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선에서 야전에서 헌병대로서 이제 군기 순찰이나 이제 병사들 안전 조치나 이런 걸 되게 이제 몸으로서 헌신하는 이제 수사관들이나 헌병들도 되게 많지만은 일부 미묘하게 특권적인 사건이나 이런 거에 접근돼 있는 수사관들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이런 삐딱한 정신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뭘까? 그러면 결국은 그 특권의식 속의 최정점에 있는 건 바로 이런 일본군적인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는가. 자, 일본군적인 유전자라는 거는 이제 그 시절의 어떤 그 권력 관계.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아우그브리브 수용소.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 이제 이라크 전쟁이고 많은 포로들을 미군이 수용했을 때, 거기서 학대가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군 병사들이 그 포로들한테 가혹행위를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이런 가혹행위를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행동한 미군 병사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의 일탈일 수도 있어요. 그 뒤에 나온 어떤 얘기는 미군 지휘관들이 그건 개인의 일탈이었다. 이러면서 그 미군의 어떤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최근에 그 발행된 책이 있죠. 선스타인 교수가 쓴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이 책에서 보면 전혀 다른 진단을 합니다. 당시에 그 선량한, 정말 그 평범하고 상식적인 미군 병사가 왜 가혹행위에 가담을 했는가. 그건 상황의 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럼스펠드 장관이 이제 어떤 그 계속해서 이라크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서신이 연일 병사들한테 내려가니까, 우리는 간수로서 이 감옥에서의 대단한 권력자거든요. 반면에 저 포로들은 대단히 힘없고 나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 말하자면 내가 지배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상황과 구조가 창출되면서 미국의 선량한 병사들이 가혹행위에 가담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구조의 문제, 상황의 문제지 결코 그 병사의 개인적 일탈은 아니다. 이게 이제 선스타인 교수의 진단이고, 그런 현상들은 흔히 일어난다.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만약에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어도 미국에서 그 운용 인력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극단화되는 상황, 또 인권에 유린이 벌어지는 이런 어떤 그 일탈되는 행동을 막는 것은 그 개인을 한 명 한 명 그 척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 구조와 문화를 어떻게 이런 어떤 그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마련해 주느냐, 또 그걸 예방하는 장치가 뭐냐, 이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문 기자 얘기는 그것이 어떤 과거 일제로부터 내려온 권위주의적 유전자에서 일단은 그 원인이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일제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군사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권위적인 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군대는 결점이 없는 단체여야 된다고 이렇게 역설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근데 군인도 인간이고, 인간이 있는 모든 데는 실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실수는 당연하게 인정하고 차라리 안 하게끔 자기들이 노력하는 거에서 박수를 받을 문제인데, 결점 자체를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그 어머니한테 성문자 요구했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군이 한참 있다가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직접적으로 안 했더라고요. 그 김강진 의원 그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본인한테 말하진 않고 그냥 대언론으로만 죄송하다. 아니, 처음엔 부인했어요.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부인했잖아요. 언론적인 오더라고까지 이제 반대로 적반하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과를 했는데 네. 본인 당사자들한테는 안 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군인은 절대로 어떤 깨끗해야 돼, 실수 없는 단체야 이러면서 입 거부하는 것들. 네. 그리고 이런 요소가 생기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인가를 끌어내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네. 제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뽀드룩 지나면 우리는 그냥 짜가지고 그냥 꼬매버리는. 그러니까 외과술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끄럽다고 이제는 덮어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꽤 지났고 네. 이런 분들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진단 정확하게 하고 네. 그런 문화 있으면 척결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나가야 대한민국 군대도 선진적인 군대로 나갈 텐데 네. 아직까지 과거에 대한 선배라든가 이런 거에 집착돼 있고 껍데기, 과시, 형식 이거에 얽매여 있으면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 군대가 강하게 나갈 수 있을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 이거 한숨이 나오는데 우리 기무사하고 헌병 숫자를 합치면은 우선 우리나라가 대군주의, 대병력주의이긴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선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두 번째는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것이 특권화되면서 어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갑질, 갑의의식, 이게 특권의식이고, 또 그런 데서는 이것이 당연시되는 어떤 문화적 뿌리가 있어요. 예. 옛날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그럼 뭐 이상하냐,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것을 개혁하는 방향 역시도 그런 과도한 어떤 힘을 적절하게 빼주면서, 하나의 서비스 기관, 말하자면 또 군의 어떤 안정과 방첩과 그다음에 어떤 범죄를 예방하는 좀 이런 선진적인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이걸 현대적 개선을 해줘야 되겠네. 맞습니다. 이제 신뢰가 되는 정말 정겨운 수사를 받는다 했을 때 누구든지 공명정대하다. 이분들은 정말 공명정대한 분이다. 네. 도와주러 오신 분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군 수사관들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약자한테는 가혹하지만 또 강자한테는 어떤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깨갱이죠. 네, 예. 최근에, 이것도, 수도권 일원의 한 사단장 얘기입니다만은, 여군을, 공간으로 불러들여서 술 접대를 받게 만들었는데, 이분이 보직에서는 해임이 됐지만 아직은 장성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육사 생도들이 저런 선배도 있는데 왜 우리가 상금제도 같이 이런 어떤 가혹한 통제된 생활을 감수해야 되느냐 하고는 반발심도 있었다. 이런 소식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발된 어떤 고위층의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 뭉개버린다고. 당연히 위안부회가 돼버리죠. 예, 기소하고 사법 처리해야 될 사안이 어떤 가벼운 징계나 또는 봐주기, 뭉개기.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위관 이하급 초급 간부들은 네. 철저히 잡아서 싹을 잘라버리고 네. 연간급은 이게 밖으로 안 새나가게끔 미리 조치한다든가 쓱 은근히 지워버리는 네. 그런 역할을 또 이 지우개 같은 역할을 또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자, 이게 다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두운 면, 나쁜 면으로 얘기를 하지만 다 그렇다고는 아닙니다.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경우는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왠지 불공정하다. 예. 권력에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다. 그렇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우리 공감대가 있다는 거, 이걸 지적하는 거란 맞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이 이런 이야기 못 합니다. 저 또한 못 할 거고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반적인 군 문화 자체가 그렇게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희생을 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누가 이야기해줘야 되느냐. 군 생활을 했던 양심 있는 예비역들 그리고 기자들 국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이거는 바꿔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군 조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권위, 어느 정도의 이제 복정, 또 이런 어떤 단체성, 규율성, 이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에요.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개인의 인권을 또 강조하는, 기본권을 강조하는 지금 다소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군대라는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되면서 또 기본권이 존중되는 이런 균형 있는 군대가 왜 안 되느냐? 왜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인데. 그 점에서 지금 대다수의 지금 군대 생활을 하는 어떤 초급 간부들이라든가 일선의 장병들의 어떤 신뢰 지수를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거 딱히 잘라서 몇 %다 어떻다는 이야기는 아니, 솔직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조직을 신뢰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신뢰를 못하죠. 표면상으로는 밝히지는 못하지만.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을 겪든 안 겪었던 기관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공포와 중압감 이것 자체는 보편적입니까? 예, 그건 보편적일 겁니다. 아. 이게 하나의 어떤 집단 의식인 거는 맞죠. 특히 잘못한 게 없어도 헌병이라 그러면 괜히 수그러진다든가. 괜히 주눅 들고. 예. 일례로 제가 소대장 때 강원도 이제 고성 쪽에 이제 부대에 근무했었는데 이제 주말 되면 나옵니다. 속초 시내로 외출을 나오는데 헌병대 차량, 레토나 차량이 이렇게 세네 대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 속초 시내 중앙시장 길이 다 조용해집니다. 우린 앰뷸런스가 지나가도 안 돼. 그런데 헌병이 지나가면 돼. 네. 속초 시내에 나와 있던 그 친구들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예. 그 정도죠. 헌병대라는 친구들이 얼마나. 일단 피하고 보는 거죠. 눈 마주칠까봐.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피하고 봐야 된다는 심리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우리도 저야 사병 출신입니다만은 그 휴가 나오면 헌병한테 걸리면 죽는 줄 알았다고. 가끔 군번줄 안 차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군번줄을 지금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13년간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는데 샤워할 때까지도 하고 있어서 지금 녹이 쓸어 있는데. 그거 참 별일이네.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으면 그래. 그러니까 이거 좋아서 아니고, 차고 있는 거 아니야? 헌병대한테 누구한테 꼬투리 안 잡히려고. 그 찼던 게 지금 이제 13년간 지금 계속 습관이 돼버렸네. 습관이 돼버렸네. 몸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예. 네. 이거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슬픈 얘기인데요. 자,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수사, 업무와 계급을 뛰어넘어서 군의 근간을 흔드는 월권적 행위, 군림하려는 자세.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약자들한테는 어떤 공포고, 그런가 하면은 또 권력, 어떤 상급자한테는 대단히 편리한 도구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군 조직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요 얘기를 조금 더 합시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는 단체성, 책임성, 규율성,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공정하지 못한 상급자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고 일일이 어떤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사실 군조직은 유지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정당하지 못한 어떤 지시나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복종을 하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군 생활의 어려움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교육을 받을 때도 이제 불합리한 명령을 받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항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수긍하되 3번을 보고를 해라.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 조직이 무너지질 않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군대를 할지라도 잘 때라든가 밥 먹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이고. 근데 이것마저도 공으로 침입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되게 쇠약해집니다. 아하. 정신적으로 쇠약한 군대가 절대 강할 수 없습니다. 전투력이 그게 증강되는 게 아니라 잠식된단 말이죠. 예, 우리 군이 정신전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이렇게 쪼아대서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정말 강건해야 강건한 몸이 나오고 강건한 전투력이 나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렇게 기관이 득세하는 군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봤어요. 예. 우선 히틀러 한번 봅시다. 1937년에서 1938년 사이에 히틀러가 대대적인 군 숙청을 단행합니다. 게슈타포를 앞세워서 무려 37명의 고위 장성이 숙청을 됐는데 그중에 육군 장관은 부인이 매춘부라는 이건 날조예요. 그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해임. 그 다음에 이제 전쟁성 장관은 동성애, 이것도 날조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숙청.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 총참모부가 괴멸됩니다. 그 다음부터 독일 군대 조직의 변화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융통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토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어떤 지침, 총통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어떤 장군도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이 괴멸된 총참모부에 사실은 독일 총참모부는 천재들의 집합소였어요. 이제 프러시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나폴레옹 전쟁, 뭐, 여러 가지 어떤 유럽이 전쟁을 겪으면서 독일의 어떤 군사학은 굉장히, 예, 맞습니다. 선진화되어 있었고, 여러 군사 천재들이 직결되어 있던 독일 총참모부가 괴멸됩니다. 그러면서 조직의 융통성이 다 사라지죠. 이듬해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예. 1939년에 일어났고. 그것이 더 이제 진행이 되면서, 장군들이 반대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히틀러가. 예. 예, 오래된 총참모부의 천재 전쟁들은 이 전쟁에 신중했거든. 그런데 39년도에 2차 대전이 결국 히틀러의 어떤 독선으로 일어났는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1941년에 러시아 원정. 예, 이거는 거의 30만의 독일군이 괴멸됩니다. 갔다가 추위에 오도가도 못하고 갇혀서 퇴각하면서 죽고, 또 죽고, 그래가지고 기갑부대가 주축이 된 30만의 독일군 괴멸돼서 국가가 그냥 파멸로 가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융통성 없는 군조직 때문이에요. 히틀러가 이제는 귀와 눈이 다 멀어버렸고, 그때 주로 이런 환경을 누가 만들었냐면 기관이 만듭니다. 게슈타포, 그죠? 남의 약점을 날조하고, 사생활까지 다 캐가지고, 이래가지고 갖다 바치죠. 우리 얼마 전에 기무사령관 의문의 경질을 당했습니다. 작년 4월에. 왜 그랬을까? 저는 사실 알아요. 왜 그랬는지. 이거는 공적 업무를 캔 게 아니라 사적인 면을 좀 건드렸어요. 예.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장관, 어떤 사적인 거를 거론했다가 이제 기무사령관도 더 센 권력에 결국은 목이 날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직원 안 하는 기무사령부가 또 됐습니다. 예, 아주 큰 사건이죠. 자, 이렇게 기관이 득세하고 일하는 것들은 우리가 과거 군국주의, 권위주의 군대에서 현대 민주주의 군대로 변환이 되면서 대부분 정리가 되는데, 예. 유독 어쩐 일인지 우리의 경우에는 좀 대단히 미흡하다. 예, 맞습니다. 미흡합니다. 예. 이게 지금 문제가. 그렇다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사 조직의 어떤 융통성 결여로 나갑니다. 이젠 권력 관계로 모든 게 다 되니까 상급자가 해를 다리라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중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누군가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융통성 없는 군사 조직을 만들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전투력 저하나 전략적 오류로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지휘관이 독단적으로 빠져버리면 상당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좀 말씀 좀 하세요. 예.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시길래 제가 중간에 들어갈 틈을 좀 보고 있었는데. 또 눈치 보네. 괜찮아요. 예. 아무래도 편집장님이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기간 문제도 기간 문제지만 군사 문화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하, 군사 문화. 우리나라에는 건강한 군사 문화가 존재하는가? 이건 군대 문화하고 다릅니다. 네. 군대 문화는 명령, 절차, 규율에 따르는 거기서 나오는 문화들, 네. 산물들이고 네. 군사 문화는 군인들 또는 군과 관련된 사회가 네. 접합되어 있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나오는 어떤 문화들입니다. 군과 관련된 문화. 네. 그게 군사 문화. 군대 문화는 철저하게 업무적인 곳에서 나오는 문화. 네. 근데 우리는 군사 문화, 군대 문화를 나누는 것 자체도 없다. 일단은. 군대 문화는 이꼴 군사 문화다. 그러니까 군대 문화라는 건 그 조직이 건강하게 자기 보존 능력을 갖추면서 보다 어떤 발전하는 조직으로 가기 위한 이런 제반의 어떤 포괄적인 걸 군대 문화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하고 어떤 근거로 제한할 까 명확하게 이렇게 딱딱 잘라 들어가는 게 이제 군대 면허인 거고. 네. 군사 문화는 병영 생활 내에서 어떻게 생활할 건가, 어떻게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씩씩한 군인으로서 건강한 자기 인간으로서. 네. 문화를 누릴 수 있는가가 이제 군사 문화인데 쉽게 말하면 모 방송에서 나오지 이제 건빵을 이렇게 건프레이크를 해먹는다든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군사 문화입니다. 예, 아기자기하고 또 재밌어요. 네. 그런 맛이 있어야 또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때로는 침범이 돼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나라 군대는. 일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련군이라 생각하면 되게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구타하는 장면도 물론 실제로 나오고. 구타도 상당히 했습니다. 예. 구타에서 매년 죽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왔으니까 소련군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게 소련군의 일면입니다. 이 소련군이 재미난 게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 장교 한 명하고 부사관하고 병사 몇 명이서 전자기타를 들고 공연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 허허벌판에서.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블루베레라는 러시아군 밴드가 돼 있습니다. 당시 소위도 지금은 아마 대령인가 중령인가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당시 락이라는 미국의 문화도 안 된다. 거부해야 될 입장인데, 공산당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군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병사들이 건강하게 싸울 수 있는 문화라면 우리는 수용하겠다. 어허.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소련군마저도. 네. 근데 우리 군은 그런지. 글쎄, 언제 보면은, 가수가 국군에 나올 때 공수낙하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좀, 약간 어떤 개방적인 문화가 다소 군에도 일부는 유입이 되는 경향도 있어요. 일부 유입인데 그게 이제. 진짜 사나이도 요즘 나가고 있고요. 구미에 맞는 부분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에 좋은 장점이 유입된다기보다는 일단은 군사 문화에 이렇게 소품 같이 좀. 그러니까 활용하는. 실수요자들이 즐기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실수요가 즐기자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보고 저거 참 좋네. 네. 보기 좋네. 아하. 이런 것들만 있는 문화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군대 앞으로 이 다시는 비극적인 어떤 참혹한 인권 유린이 근절되려면은 일단은 군사 문화, 이 병영 문화를 갖다가 보다 더 선진화시키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대를 접근하는 기본 철학은 뭐냐면 특수 권력 관계 이론이에요. 예, 권력적인 이게 나치 시절에 나온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런 사상에 의하면은 군대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 그것은 감옥, 학교,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이제 독일의 군대나 어떤 많은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국가의 군대조차도 이제는 다 폐기한 이론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예. 또 이렇게 어떤 하나의 어떤 기본권의 바탕 위에서 자긍심을 이렇게 얻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우리 군대는 사회를 마치 어떤 오염된 세상으로 보고 자기들이 체벌하고 정화하고 규제하고 교정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군의 그러한 행태들이 사회로도 전이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모 은행에서 이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쌩 난리가 났죠. 네. 예, 이거 제가 보고도 놀랐습니다. 와, 저 빡세네, 군대 같네. 제가 그래 버렸는데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이게 교수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달라져요. 내 학생이 달라져요. 이러죠. 그러니까 질문 안 합니다. 시색깔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네. 신입생 때까지 안 그랬던 애들이. 내가 육군에 내려와서 강연한 적이 있다고. 예. 그런데 그런 비슷한 게 대기업에 한번 강연 간 적이 있어요. 사장이 앉아서 팔짱 끼고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질문 안 해. 그런데 어디 보건교사협회라든가 이런 데 좀 아기자기한데 콘텐츠 진흥원, 영화감독 이런 사람들하고 할 때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1시간 강의해야 되는데 막 2시간까지 간다고. 근데 여기는 1시간도 안 채워. 왜냐하면 질문 없어요. 교육받는 걸로 생각하고 또 끌려 나왔구나.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잘 웃지를 않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화 자체. 그러니까 한국이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징병제, 어쩔 수 없이 징병제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징병제 국가다 보니 누구나 군대를 가야 됩니다. 누구나 군대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사회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럼 이 사회가 결국 군에서 받은 그런 어두운 끄름들이 또다시 묻어나기 때문에 우리 군대는 좀 달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예. 오늘 아주 재밌는 말씀 잘 들었고 자주 모셔야 되겠네. 하여간 어떤 자원을 공짜로 주면은 반드시 낭비합니다.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도 무시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징병제를 보다 어떤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걸 공짜로 쓰고 자기들이 지배한다는 생각 뜯어 고쳐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번에 가슴에 대못이 박힌 어머님처럼 이런 일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제발 국민들 귀하고 소중하고 남의 집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 잘 대접해 주십시오.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안보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